선조 때는 조선 왕 최초로 첩자식이 왕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선조가 컴플렉스가 있었던 왕이다라고 해갖고 그 방향으로 선조를 해석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해요. 상황 판단 능력, 처세술이 상당히 좀 뛰어났었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문정왕후도 죽고 명종이 죽으면서 외척들의 기반이 사라지게 돼요. 중종을 왕으로 세운 게 훈구였었단 말이에요. 중종이 죽고 난 뒤에는 이제 더 이상 훈구, 공신책봉이 되지 않는 한은 훈구 기반이 더 형성될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훈구들이 자기의 권력 기반을 어디에다가 이제 유지시켰냐면은 명종이 등장하면서 외척과 결합하면서 자신의 이제 권력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훈척이라고도 합니다. 훈척, 훈구 외척. 그래서 외척에 기반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명종까지 죽자, 외척의 기반은 명종이라는 사람인데 명종까지 죽자 외척의 정치적 기반, 권력 기반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훈척 정치는 사라진다고 봐요. 명종이 죽고 선조가 즉위하면서, 그리고 선조가 즉위하면서 자기는 원래 명종 아들이 아니니까 왕이 될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상치 않게 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선조가 즉위하면서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시 사람들을 대거 등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등용할 때도 누굴 등용했냐면은 이런 권력가들이 아니라 지방의 사림들을 또 대거 등용했다라고 해요. 지방의 사림들. 그래서 이 외척의 권력적 기반은 사라지고요. 사림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사실상 여기는 사림만 남았다라고 합니다. 사림만. 사림이 중앙 정계를 꽉 차지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림들은 어디에서 공부를 해갖고 올라오게 됐냐면요. 지역은 되게 여러 지역이 있는데 지역별로 사립학교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공부한다 하더라도요, 이 성경책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갖고 완전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같은 종교를 믿어도 아예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의 해석에 따라 갖고 달라질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야, 니네 같은 종교면은 생각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같은 종교인 사람끼리 극대극이 될 정도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는 향교라는 학교도 있는데 이건 관립학교죠. 관립학교는 교수를 중앙에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론적인 교육이 가능해요. 향교라는 것은. 서원은 교수가 그 지역 사람이에요. 그 지역 출신의 유명한 인사가 죽으면 그 사람 사당겸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죽은 사람을 모시는 그 지역 유명 인사가 여기서 가르치고 하는, 이게 강학 공간이 된다는 거죠. 교육 공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에 의해서 다른 해석들이 나올 여지가 되게 커요. 그런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모이니까 지방에 있을 때는 그냥 학파 수준이었었거든요.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성략에서 가장 강조하는 두 가지 가치가 이하고 기라는 건데, 어떤 사람은 리가 더 좋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기가 더 좋다라고 해서 이파, 기파 이렇게 갈라지고 있었어요. 학문적으로야 그런 견해 나올 수 있지. 학문은 다양할수록 좋으니까. 학문적으로 머무를 때야 문제가 안 되는데 중앙 정계로 와버리니까 이게 이제 정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애초에 지역적 기반도 다르고 배운 게 다르다 보니까는 서로 뭉치기 힘들 정도의 이게 정파가 돼버려요. 그걸 붕당이라고 합니다. 그 조선 정계에 파벌이 생기게 됐던 게 이 선조 때 처음인데요. 그걸 붕당이라고 해요. 전근대 국가에서는 왕 밑에 신하들이 파벌 이루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붕당이라는 게 생길 조짐이 보이자 우리나라에도 왕을 배신하고 지들끼리 뭉치는 나쁜 놈들이 생기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거를 막으려고 노력한 사람들도 있어요. 율곡이기도 막으려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대세를 막지 못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왕인 선조도 이 붕당의 존재를 그냥 긍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붕당이라는 존재가 사실상 인정되면서 붕당이 정치하는 시대가 나중에 도래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생겼었던 붕당이 동서분당과 남북분당이 있는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과거 세력이긴 하지만은 훈척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훈구와 외척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지. 자, 지금 여기 사림들이 들어가서 이제 꽉 채워 있는 상태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두고 의견이 좀 갈라진 겁니다. 그 중에 사림들 중에 명종 때부터 올라와 있었던 선배 사림들이 있었고요. 선조 때 비로소 올라오기 시작한 후배 사림들이 있었는데, 선배 사림들은 훈구랑 같이 정치를 해본 사람이었어요. 명종 때였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야, 오늘 우리 부서 회식이야. 그러면 회식할 때 같이 가갖고
장관들이 훈구했었으니까 야 우리 회식하고 노래방도 한번 가자. 노래방 가면 이제 훈구들 노래 부를 때 탬버린 쳐주고 막 했던 사람이 있단 말이지. 훈구랑 같이 회식도 하고 훈구 덕분에 승진도 한번 해보고 어쨌든 같이 살아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요 선배사림들은 훈구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아있는 이 훈구들도 말만 잘하면 이 사람들도 사림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입장에 섰단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후배 사림들은 지방에 있을 때부터 훈구들에 대해서 나쁜 소식만 듣고 한 겁니다. 훈구라는 존재는 같이 정치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인식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훈구에 대해서 완전 배척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 둘도 또 섞이기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직접 싸우게 된 그 갈등이 생기는데요. 그 싸우게 된 계기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중종 때 사림들이 진출할 때, 그때 2차 진출이라고 했었죠. 사림들이 진출할 때 주로 이 사람들이 진출한 게 성종 때는 홍문관이요, 중종 때는 전랑직으로 진출하거든요. 언관직과 전랑직에 진출하는데 전랑직에 진출하면 이게 인사기구이기 때문에 자기 편 사람들을 다 채용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 자체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 전랑권이라는 어마무시한 권이 있는데 지금 견해가 다른 사람이 둘이 있으니까는 이걸 누가 가질 거냐를 두고 이 후임자가 누가 될 거냐를 두고 우리 편이 돼야 돼, 우리 편이 돼야 돼 하다가 그럼 간단마 따로 가 한 게 둘이 직접적으로 쪼개진 계기가 된 겁니다. 자 보세요. 훈척 정치에 대한 입장 차이가 일단은 둘을 갈라놓게 했던 거고요. 이조 전랑직 다툼이라는 게 직접적인 계기, 격발 장치가 됐던 겁니다. 이때 다퉜던 사람이 김효원과 심의겸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심의겸이 서울의 서쪽에 살았다라고 하고 김효원이 동쪽에 살았다라고 해갖고 동쪽파, 서쪽파로 불리게 된 게 이게 동인당, 서인당으로 불리게 됐던 겁니다. 주로 동인당은 경상도 사람들이었었어요. 이황과 조식 문화생들이 많았었고요. 서인당은 주로 충청도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이하고 성운들을 자기의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적으로도 특성을 가지게 돼요. 충청도 지역 세력 대 경상도 지역 세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게 동인당, 서인당이 됐고요. 이 키워드 잘 기억해두세요. 김효원, 심의겸 뜨면 최초 붕당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살인파가 분열하는 겁니다. 살인하고 훈구가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갈라지고 났는데요. 워낙 말빨도 세고요. 단합력이 세갖고 초기에 주도했었던 것은 동인들이 주도했었어요. 동인들이, 후배들이. 서인들은 이 사람들이 이미 이제 장차관입니다. 기득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집력이 있기보다는 그냥 힘이 센 거고 그 자리가 높은 거고요. 이 사람들은 자리는 낮은데 결집이 잘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주도했었다. 초반에는 주도하다 보니까는 너무 나대요. 그래서 서인들이 이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데 공격하게 되는 계기가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서울에 근무할 때 이 밑에 있었거든요. 이의 제자로 스스로를 칭하고 이의 제자로 이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의가 죽자 이 사람이 이의를 비판해요. 이의를 비판하자 선조도 이 사람은 이제 밉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여립이 낙향을 하게 돼요. 낙향을 하는데 낙향하고 전라북도 진안이라는 육지인데요. 육지대에 그 강에 죽두라는 자그마한 섬이 있었대요. 거기 내려가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뭘 하냐면요. 이제 이 사람 뭐 배운 게 있으니까 내려가서 훈장질을 합니다. 훈장질 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그런 말을 했대요. 뭐 세상에 주인이 따로 있어? 누구나 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이거는 진짜 얼거매기 딱 좋은 말들이거든요. 거기다가 16세기는 전란의 시기라 왜구가 다시 극성을 부리니까 이 사람이 민방위 훈련됐었던 거예요. 지역 사람들 동원해갖고 군사 훈련도 시키고 했었습니다. 그러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내려가서는 또 누구랑 활동을 하냐면요. 동인들하고 활동을 해요. 야, 이거 얼마나 좋아. 서인들이 보기에는 동인들을 공격할 제대로 된 건수 하나 만들기 좋은 겁니다. 이걸 정의를 모반 사건이라고 하는데 모반 사건을 반역을 실제 일으킨 게 아니에요. 반역을 꾀했다, 반역을 띵킹했다라 생각했다라는 건데 실제 모반하려고 했었던 건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모반 사건이라고 해요. 정여립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만들어 갖고 이제 정여립을 잡으러 갑니다. 정여립이 해명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아들하고 도망가다가 아들하고 같이 자결합니다.
그러니까 더 미국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열입과 연결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색출해갖고 그냥 대거 학살을 해요. 1000여 명을 죽였답니다. 서인 사람들이 동인 사람들을 1000여 명이 죽는 정도는 전쟁급 아니면 그렇게 많이 죽이기 힘들거든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이 동인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서인 정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국문학적으로는 가사문학을 개척한 그 정말 아름다운 글을 많이 쓴 사람인데요. 뭐 삼위인국 관동별곡 해갖고 되게 아름다운 글들 많이 썼던 사람인데 정치적으로는 생또라이였었습니다. 사람들을 진짜 어마무시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이 서인 정철에 대한 태도를 두고 동인이 갈라지게 돼요. 우리 똑같이 쟤한테 보복해야 된다. 아니다, 피는 피를 부른다. 보복을 하지는 말자. 라는 견해로 동인 내에 이제 분화가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정철이 실수를 하나 하는데요. 선조가 40대까지 됐는데 이 사람이 본처한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후궁들한테만 아들이 있었지. 근데 40대가 되면 당시 나이로는 적지 않은 편이란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죽으면은 왕자들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라고 좀 지정을 해줘야지. 그래서 왕이 할 생각이 없나, 왜 말을 안 하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왕자들도 많은데, 물론 후궁들의 자식이긴 하지만. 그래서 신하들이 용기를 내갖고 왕한테 이걸 건의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동인하고 서인하고 다 합의된 상태로 왕을 찾아갖고 이제 얘기하기로 했었던 겁니다. 근데 정작 왕을 찾아가니까 누구도 입번 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왕한테 되게 불경한 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너 할 만큼 했으니까 막 준비해야지, 이런 꼴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도 말 못하는데 정철이 그걸 이제 대표로 말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사건화돼요. 이거를 건저희 사건이라고 하는데, 전하는 왕을 말하고요, 저하는 세자를 말합니다. 세자를 세울 건 의논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경한 사건이 됐다. 이걸 계기로 동인이 정철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공격해갖고 정철도 똑같이 당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피는 피를 부른다, 적당히만 하자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정철 건조의 사건, 정철 처벌을 두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열하게 되는데, 강경파를 북인, 온건파를 남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북 분단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조 때 동서에서 남북까지 갑니다. 남북 분단. 자, 그리고 선조 때 있었던 그 경제 사회 정책들은 뭐가 있는가 보도록 할게요. 명종 때 이후로 무너졌던 것들을 그냥 일시적인 방편으로만 몇 가지 해결안을 내세웁니다. 하나가 수미법인데, 그 공납이 특산물을 내는 거거든요. 지역별로 특산물 내라고 하니까는 이게 무리하게 걷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나지도 않는 거를 특산물이라고 하면서 걷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주변에서 막 사다가 내야 되고 모순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어떤 지식인들이, 그러면 특산물을 걷지 말고 어느 지역에나 다 똑같이 나오는 것을 찾아갖고 그걸 내게 하자. 그게 뭐냐? 그게 쌀이거든요. 쌀은 어디나 다 있거든. 그래서 특산물 내는 것 대신에 쌀로 거두는 법으로 바꿉시다 라는 걸 수미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견을 대요. 이이나 유성룡 같은 사람이 그런 의견을 댑니다. 근데 이때는 정식으로 시행이 되지는 않아요. 수미법을 주장하기도 했었다. 자, 그리고요, 전쟁이 터지니까 전쟁을 대비하지 못한 채로 전쟁을 맞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초반에 판세에 너무 밀렸었단 말이에요. 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극복을 할까 하다가 이걸 내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국가 재정이 완전 바닥났었단 말이에요. 국가 재정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었단 말이야. 전쟁 중에는요, 노비들이나 양인들한테 전쟁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는데 이런 걸 지시합니다. 신분을 상승시켜 주겠다고. 노비들은 면천을 시켜주고 양인들은 관장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독려하고요. 노비들한테 외군 한 명을 죽이면은 면천시켜주고 10명을 죽이면은 관장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걸 막 이렇게 풀고요. 그리고 전쟁 후에는 국가 재정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는 사실상 관직을 팔았어요. 이걸 납속 공명첩이라고 하는데, 납속은 이제 속은 곡식, 납은 납부한다는 겁니다. 공명은 이름을 비우고 관직 위임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을 팔거나 관직을 국가가 팔거나 했다는 겁니다. 국가가. 이거는 이제 돈을 모았던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방편에 그치는 정책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나중에 신분을 되게 문란하게 만드는 그 계기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선조 때 큰 전쟁이 터지죠. 이제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시간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선조 때 전쟁을 임진왜란이라고 하는데, 임진왜란이 상당히 자주 나오죠.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임진왜란의 사건 순서들을 되게 잘 물어봅니다.
이 순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592년 조선이 세워진 지 정확히 200년 지나고 난 뒤에 전쟁이 터집니다. 사실은 조선을 세울 때 뭐 그런 얘기, 그런 설화가 있었다라고도 해요. 조선을 세우는 위치가 한양도성이요. 4개의 산이 있거든요. 4개의 산이, 내산이 있고 또 외산이 있어서 요 안에 이제 그 한양도성을 세운 건데, 남쪽을 바라보는 산이 남산이 있죠. 남산 밑에 외산으로 관악산이라고 있어요. 관악산. 이 관악산이 불의 기운을 가진 산이랍니다. 그래서 뭐 설화로는 그런 말이 전해요. 이게 불의 기운이 세갖고 이게 불길이 비칠 수 있다. 남쪽에서 불길이 한번 미쳐갖고 한번 호되게 당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뭐 맞는지 어쩐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남쪽에서 왜군에 의해서 이제 큰 일이 터진 겁니다. 뭐 그거 막겠다고 궁궐 앞에다가 해태상을 세웠다라고도 해요. 해태는 이제 물의 기운이니까 불을 막아준다라고 하니까. 임진왜란이 터졌는데 4월 13일에 외놈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전투를 접했던 게, 애들이 쳐들어온 게 부산으로 쳐들어왔으니까 첫 전투가 부산성에서 있어요. 부산에서 있습니다. 그게 부산성 전투고요. 금방 깨집니다. 거의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한 데가 동래성입니다. 부산의 동래성. 부산의 동래성을 지키는 장수가 송상훈이라는 사람인데, 부산은 워낙 외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갖고요. 그 외인 쪽하고 외국 쪽하고도 안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송상훈을 잘 아는 사람이, 송상훈을 흠모했던 외인이 송상훈한테 이제 뭐 기회를 줬다라고 합니다. 문만 열어주면은 해치진 않겠다라고 해서, 정명가도라는 거 있죠. 명을 치러 가는 길이니 그냥 길만 빌려주면 된다. 문만 열어주면 된다라고 하는데, 송상훈이 거기에 이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싸워 죽기는 쉬우나 문을 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결국 항전하다 죽습니다. 거의 10대 1로 싸워요. 2천여명 3천명밖에 안 되는 병사를 가지고 그 10배 되는 군대랑 싸웁니다. 결국은 전사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부산이 함락되고요. 얘들이 올라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국방체제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막는 체제는 재생방략 체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생방략 체제가 뭐냐면은 한 도단위의 군대를 다 모으는 것을 허용해 주는 체제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장수를 내려보냅니다. 이제는 그게 이일하고 신립이라는 사람을 내려보냈는데, 이일은 경상도의 군대를 다 모아다가 상주에서 싸우는데요, 패합니다. 신립도 경상도의 군대를 모아다가 경상도에서 싸우려 했었어요. 그 경상도하고 충청도로 넘어가는 경계가 어디냐면은 문경이라는 데가 있어요. 문경세제. 문경세제 넘어가면 바로 충주거든요. 둘이 경계입니다. 그래서 문경에서 싸울 수 있었는데, 뜻밖의 신립이 문경이 아닌 충청도까지 나와서 싸웁니다. 충주 탄금대에서. 문경세제는 한 사람이 1000명을 막을 수 있는 협곡이다, 요새지라고 하는데, 거기를 버리고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한때는 신립 장군의 수가 이게 그 실수였었다라는 평가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 이제 신립에 대해서 변명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당시 군기가 상당히 문란해져 있었고요. 이게 재생방략 체제라 되게 느렸었단 말이지. 16세기는 군대를 빠지는 게 유행처럼 됐었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일단 병력 자체가 많지 않았었고, 그리고 대립제라고 해갖고 사람을 대신 사갖고 대신 보내고 있었어요. 본인은 안 가고. 그리고 반군수프라고 해갖고 군대 간부들한테 돈 주고 그냥 이름만 적으라고 하고 안 가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병력 수도 적은 데다가 군대 질도 되게 떨어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게다가 재생방략이라 중앙에서 지휘관이 내려올 때까지는 움직이고 있으면 안 돼요. 얼음땡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외적은 코앞까지 오는데 우리 장소 지휘관은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는 외적이 오는 도중에 한 3분의 1만 남고 다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3분의 1이 도망가거나. 그러니까 이런 상태니까 병사들도 장수를 믿지 못하고 장수도 병사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립이 병사들이 도망가지 못하는 일종의 배수진을 쳤다라고도 해요. 그 변명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배수진을 친 곳이, 신립이 워낙 그 기마 전술에 뛰어났던 사람이라 그 기마전을 수행하기 좋은 곳으로 갔었는데, 하필 그때 비가 와갖고 배수진을 친 곳이 질퍽해져갖고 기마 전술을 제대로 피지 못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신립이 패합니다. 신립까지 패하자 선조가 더 이상 기댈 사람이 없었어요. 충청도까지 함락되자 그 다음엔 바로 직행하는 게 서울로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조가 튑니다. 4월 말에 선조가 튀어요. 그래서 4월은 내내 패전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두 문자 딸 때는 부동이 신선이라고 해요. 부동이 신선.
신선처럼 날아갔다. 부동의 신선. 자, 그리고 선조가 튀고 나니까 이제 전쟁이 잘 돼. 5월에 최초의 승리가 나타나는데 그건 해군들이 승리를 합니다. 옥 같은 귀한 아주 승리를 합니다. 이게 옥포고요. 이순신의 첫 승리고요. 자, 그리고 사천해전이 있는데 거북선을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5월의 승리예요. 자, 그리고 6월이 되면은 선조가 피난되고 이제 한양이 왜군한테 점령당하는데 이게 정확히 한 보름 정도 걸려요. 15일 정도의 수두가 함락됩니다. 이건 뭐 전쟁이 아니라 사실상 왜군이 그냥 전지훈련 왔다 보셔도 될 정도예요. 그냥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냥 그 행군 훈련 왔다 생각하시면 될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2달 만에 한반도 거의 전 지역이 함락됩니다. 평양성이 함락되고 함경도까지 진출합니다. 거의 전 지역이 함락되는 겁니다. 이때 분조 출현합니다. 조정을 둘로 쪼개요. 그래서 선조는 의주로 피난하고요. 광해군은 전장터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민심이 지금 다 입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왕실이 도망간다고. 심지어는 선조가 한양을 피난했고 평양으로 올 때 이때 선조 가마에다가 돌을 준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니까 민심이 되게 안 좋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광해군이 다시 전장터로 오니까요. 왕이 보낸 것을 함경도로 보내는데 여기도 이제 가토가 점령했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못 가고 평안도 지역 쪽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독려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왕실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의병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전쟁이 터지고 난 뒤라 아까는 세자를 안 세웠지만은 전쟁 중이라 세자를 세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분주를 만든 거예요. 광해군은 세자입니다, 지금. 세자가 전쟁을 독려하고 다니고 의병을 모으러 다닌다고 하니까는 절개를 중시했었던 충효를 중시했었던 선비들이 많이 나서 시작을 합니다. 실제 광해군의 역할이 되게 컸었습니다. 그래서 의병을 독려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세가 반전되기 시작하는데요. 의병들이 보급로를 끊어갖고 외놈들이 보급을 받지 못하고 고립되게 만들고요. 육지에서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얘들이 군대는 지금 여기까지 있잖아요. 얘들이 지금 고립돼 있습니다. 의병들이 다 끊어갖고 여기는 이제 음식물을 나르기가 쉽지 않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부산엔 얘들이 기지가 있고요. 여기에서 바닷길로 직접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이거를 차단시킨 게 뭐냐면 한산도 대첩이에요. 수륙 양면 작전을 좌절시킨 겁니다. 굉장히 큰 전투예요. 임진왜란 3대 대첩이라고도 일선에서는 말하기도 하는 거고요. 수륙 양면 작전을 좌절시켰고요. 그리고 아직 점령되지 않았었던 곡창지대, 전라도를 지킨 전투입니다. 이게 전라도를 지킴으로써 자체 보급하는 걸 막을 수 있게 했었던 겁니다. 자체 보급됐었다면 한반도는 정말 위험했었을 겁니다. 자, 이게 바닷길로 전라도 가는 게 안 되니까요. 얘들이 전라북도로 가려고 했었어요. 이때 충청도에 있었던 의병들이 얘들하고 싸웁니다. 물론 패전했지만은 얘들이 뭐 퇴각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금산전투예요. 조헌, 영규, 그 우리 700의총이라는 거 있죠. 이분들의 그 무덤이 있다라는 그 700의총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붙였다는 곳이에요. 조헌, 영규라는 의병들이 싸웠었던 것이다. 전라도로 강력을 또 막은 겁니다. 이건 전라북도에서 가려고 했었던 것을. 자, 이것도 안 되니까 이놈들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경상도에 있었던 군대를 육지로 해갖고 전라남도로 그럼 들어가자라고 하는데 전라남도로 갈 때 거쳐가야 되는 데가 진주가 있거든요. 진주에서 또 어떤 사람이 막아버린 겁니다. 이것도 병력이 거의 10대 1이었었는데 김시민도 충무공이랍니다. 이순신도 충무공이라고 하고요. 두 충무공이 전세를 반전시킨 사람이에요. 하나는 바다에 사는 육지에서 10대 1밖에 안 되는 병력 가지고 한 3천여 명 가지고 얘들의 10배 이상 되는 10배 정도 되는 병력을 막아냅니다. 진주가 사람들이 약간 이게 혈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뭔 일 있을 때 사람들이 한번 우르르 뭉쳐갖고 힘을 한번 쭉 쏟는 사례들이 역사적으로 좀 있었는데요. 이때도 그랬었습니다. 진주의 시민들이 다 참여해갖고 전투합니다. 심지어 안악들까지 참여해갖고. 그래서 그 힘으로 막아냅니다. 이때 외곽에서 외놈들을 성 바깥에서 외놈들을 교란시켜준 역할을 한 사람이 그 경북 의령의 의병이었었던 곽재우 의병이 또 참여해갖고 얘들을 교란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래서 외놈들을 막아줍니다. 얘들이 꿈꾸고 있었던 전라도에서 자체 보급한다는 거, 그리고 수륙 양면 작전이라는 것, 전라도 장악한다는 것을 막아낸 전투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임진왜란 3대 대첩이라는 말이 사실 있지는 않은데 이제 그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걸 3대 대첩 중에 2개의 전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해가 넘어가고 나서는 평양성 이거를 탈환합니다. 애들은 이제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애들도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탈환을 해서 얘들이 이제 슬슬 겨우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평양성 탈환은 해가 바뀌고 난 뒤에 이제 이게 역전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조명연합군이 평양성 탈환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외놈들 별거 아니네 하면서 얘들을 쫓아 내려오는데, 쫓아 내려오면서 이 중국 군대가, 명나라 군대가 너무 외놈들을 우습게 봤다가 역습당해갖고 엄청 큰 피해를 봤었던 게 벽제관 전투입니다. 우리 여기 저기 고향에 그 벽제 화장장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큰 피해를 보는데, 이 패배 이후에 명나라 군대가 전투 의욕을 상실하게 돼요. 그냥 빨리 화해 협상만 해갖고 외놈들을 그냥 명나라 침략 의사가 없게끔 만들고 그냥 자기들을 그냥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초점이 되게 됩니다. 전투 의욕을 사실상 상실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놈들의 기세가 다시 또 살아났어요. 명나라 군대를 잡았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외놈들 기세가 살아났는데, 이 함락되지 않은 전라도 지역 있잖아요. 전라도 군대를 모아서 이제 다시 왕을 지키러 간다고 근황병을 모아갖고 위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이끈 사람이 권율이었었어요. 이걸 이끌고 올라가다가 행주산성이라는 곳에 이제 거점을 만들어 두고 외놈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뭐 산성이라고 하지만요, 산성이 아니고요, 그냥 야산 같은 데였었는데 그냥 진짜 목책 수준이었었대요. 뭐가 잘 만들어진 석성이나 무슨 뭐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토성하고 목책 수준이었었답니다. 여기서 권율이 목책 같은 방어진을 만들어 놓고 10배 이상 되는 왜군을 막았었던 전투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3대 대첩이라고도 하죠. 진짜 되게 큰 전투였었습니다. 큰 전투였었고 되게 가능하지 않았던 전투였었습니다. 행주대첩에서 왜군들을 막아내자 또 이제 외놈들이 전투 의욕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냥 얘들은 안전하게 밑으로 내려가는 데만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하고 이제 화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거든요. 왜하고 명이 화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서로 이제 빠져나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는 밑으로 안전하게 내려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명나라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려가는 동안에는 조선군이 공격을 하지 못하게 좀 해주라. 그러면 이 화의 논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명나라는 그냥 싸움을 안 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안전철수를 약속받고 안전철수를 하게 됩니다. 애들은 이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고 부산이나 울산, 전라도 순천 같은 데다가 왜군들의 외성을 축조해 갖고요. 외성을 축조해서 버티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일본식 성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울산, 전라남도 순천 같은 데가. 여러분들 그 답사 가시면 한 번씩 볼 수 있을 겁니다. 명나라 군대도 주력을 철수합니다. 지금 화해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강화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명나라 군대 주력이 철수하자 진주에 가서 보복을 합니다. 이건 보복한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진주에는 강아지 한 마리라도 생명체를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걸 진주 2차 일전이라고 합니다. 이때 논개설화가 나오게 되고요. 논개설화가. 이때는 전라도 나주 의병이었었던 김천일 의병이 와서 도와주는데 이때는 점령당합니다. 진주 2차 일전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외놈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안전해지니까 이제 왕이 내려옵니다. 한양으로 환도합니다. 이게 1593년 10월에 내려와요. 그래서 사실상 이때 일단 첫 번째 있었던 요 임진왜란은 전쟁을 대체로 1년 합니다. 요 1년간의 전투는 일단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선조가 내려오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를 지키는 군대를 만든 겁니다. 훈련도감이라고 해요. 전쟁 중에 누가 군인하려고 하겠어요? 도감은 임시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조선전기 때 군대는 이제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전쟁 중에 새로 군대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안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 써서 한 게 뭐냐면요, 급료병을 만들어요. 여태까지는 군대 가는 게 그냥 공짜였었거든요. 뭐 지금도 거의 공짜죠. 군대 가는 게 공짜라 그냥 의무병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돈 주고 사람을 쓰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사실상 최초로요, 일종의 모병제 같은 걸 만든 겁니다. 여태까지는 돈을 준다 그러면 주로 직업군인들한테 돈을 주는 거였었는데 농민들이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병이 직업군인들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의무병제가 붕괴했다라고도 해요. 모병제가 생겼다라고도 합니다. 급료병제가 되게 중요한 변화를 만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군사제도에 있어서. 자, 그리고 전쟁 중에 충청도 서울 출신의 사람 하나가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불만을 가지고 난을 일으키는데요. 이걸 이몽화계단이라고 합니다. 1596년, 실제 실전 전투가 많았던 시기는 아니죠. 요 93년부터 다시 터지는 97년 사이에는 외놈들이 여기 살면서 내륙민들하고 무역도 하고 지내고 했었어요. 그냥 여기 살면서. 자, 그런 시기 때 충청도에 난이 일어나게 됐었다.
자, 그리고 정자 들어가면 7년을 말하는데요. 정유재란이 터집니다. 정유재란은 7천량에서 패전을 하게 되고요. 원균이 여기서 패전하면서 조선 수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배를 거의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도망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배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도망했었던 군대 12척을 가지고 도망하는데 공교롭게 이게 이제 유일하게 남은 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왜군들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충청도까지 올라가요. 이번에는 만약에 평안도 함경도까지 갔다 그러면 이건 임진왜란 때 말하는 거고요. 정유재란 때는 충청도가 최북상선입니다. 충청도 천안 정도까지 갑니다. 통상적으로는 이걸 묶어서 임진왜란이라고도 해요. 흔히 이렇게 하는데 구분해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구분해 얘기할 때도. 정유재란 때는 함경도, 평안도 그런 말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갔는데 얘들이 또 이 트라우마에 걸린 겁니다. 또 이 걱정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 보급이 끊기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하게 만든 게, 다시 한번 서해로 진출하려고 하는데요. 12척밖에 안 남은 군대를 가지고 전라남도 진도, 한산도는 지금 통영 말이에요. 통영하고 거제도 사이에 있는 그 목을 말합니다. 거기서 막았던 것이고, 이건 완전 전라도에서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데 요 목에서 또 싸운 겁니다. 이순신의 전술 중에 유명한 전술이 있는데요. 그 전술이 뭐가 있냐면은 육지하고 육지 섬 사이에 있는 요 협곡을 이걸 목이라고 하거든요. 주로 이런 싸움이 많았었어요. 거제도와 육지 사이, 진도와 육지 사이. 요거를 견내량이라고 하고요. 견내량에서 싸웠었던 게, 견내량 막 빠져나오면은 여기에 한산 군도가 있거든. 조그만 섬들이 있거든요. 한산노제첩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울들목, 명량에서 싸웠고요. 그래 마지막으로 요 순천에 있었던 군대가, 이제 전쟁이 다 끝날 때 순천에 있었던 군대가 퇴각해야 되는데 이순신이 이놈들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나가기가 되게 애매한 거야. 여기에 남해군하고 경상남도 남해군하고 그 섬 사이에 있는 이 목을, 거기를 노량이라고 해요. 노량. 그래서 이순신이 쓴 전술 중에 대표적인 전술이 육지하고 섬 사이에 있는 이 좁은 협곡을 많이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직산까지 올라가는데요. 직산에 지금 버티고 있는데 왜 수군이 다시 서해안을 뚫고 가려고 하는데 요 진도, 해남과 진도 사이에 있는 이 명량, 울들목에서 다시 한번 패하게 됩니다. 이걸 명령대첩이라고 해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다시 남하하게 됩니다. 다시. 그래서 이때는 최북상선이 충청도까지밖에 못 갔다. 직산까지. 자,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음에 죽고요. 1598년에 도요토미가 죽고 일군이 이제 철수하게 됩니다. 철수하는데 경상도에 있는 군대는 철수하는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순신이 지금 전라도 지키고 있으니까 전라남도 순천에 소서행장이 있었거든요. 소서행장이 철수를 해야 되는데 이순신이 이걸 막고 있었던 겁니다. 철수 못하게 바닷길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놈들하고 싸우다가 이제 결국 돌아가시게 된 게 그 노량해전이었어요.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서 이순신 전사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 후에는 선조 때 통진사를 파견해갖고 둘의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합니다. 국교를 재개합니다. 요때 갔었던 사람이 사명당 유정이라는 스님인데요. 일본은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승려를 보내요. 그 사명당 유정과 관련되는 설화도 있는데, 사명당 유정이 가니까 일본 놈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고승인지를 시험한답시고 유정이 머무르는 그 방에다가 있잖아요. 군부를 막 지펴갖고 막 데워 죽일 정도로 막 지폈답니다. 얼마나 신통한 승려인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 하면서 이제 그랬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문을 열어봤더니 안에 고드름이 맺혀 있고 그 바닥은 다 얼어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신통하신 분이구나 하면서 이제 이 사람한테 놀랬다라고 합니다. 그런 설화가 전해요. 유정이 갑니다. 유정이. 자, 그래서 유정이 따라갑니다. 통신사 파견해갖고 이제 국교를 재개합니다. 이때 파견했었던 통신사를 파견하게 된 이유가, 도요토미가 죽었잖아요. 도요토미가 죽고 나서 도쿠가와라는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게 되는데, 도쿠가와는 임진왜란에 반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 의사로 한 게 아니다. 나는 전쟁 의사 있지 않았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국교를 재개하자. 계속 자신을 보냈는데 이거를 계속 거절하면 또 둘의 관계가 이제 틀어질 걸 염려해서 몇 번 사신이 오고 난 뒤에 거기에 그러면 알았어. 이게 보내는 것도 채통이 없고 보내는 건 민망하니까는 이름을 회답사라고 했어요. 답장은 해줘야 되니까. 회답 겸
전쟁 중에 우리 포로 많이 가 있으니까 우리는 포로 데리러 간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회답 겸 세환사라고 해요. 포로 세환하기 위해서 간다. 이게 선조 때 갔었던 통신사 이름입니다. 회답 겸 세환사로 갔다. 자,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유성룡이 이제 퇴임을 하는데요. 퇴임하고 내려가서 전쟁 때의 기록을 다시는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징치하고 후일에 대비한다는 뜻으로 쓴 겁니다. 잘못된 것을 징계하고 후일에 대비한다는 걸 징비록이라는 글을 씁니다. 아주 유명한 글을 남깁니다. 자, 선조 때는 임진왜란이 상당히 잘 나오니까는 전투 순서가 잘 나오니까 간단히 두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4월의 패전은 부동의 신선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것, 승전부터 이제 전세 반전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을 전쟁 중에 옥사한 사람이 있대요. 금진평이라는 사람이 옥사하는데, 옥사한 금진평, 이 사람이 죽어서 행진하더라는 거. 무슨 좀비 같은 게 됐다는 겁니다. 전쟁 중이라. 옥사한 금진평이 행진했다. 옥사한 금진평 행진했다. 두 개만 외우세요. 부동의 신선, 옥사한 금진평 행진했다. 그리고 이거는 칠직명로라고 그냥 기억해 두세요. 칠직명로. 자, 근데 한는 거면 문제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요 임진왜란 때랑 정유재란 때 순서 물어보는 정도예요. 한산두가 먼저냐, 명량대첩이 먼저냐,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요거까지 다 기억해 두시면 충분히 풀 수 있고 문제는 상당히 쉽게 나온다. 근데 워낙 잘 나오니까 잘 기억 좀 해두세요.